많은 분들이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도 공실 생기고 인구 줄어들면 집값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실거주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세계 경기가 어떤지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분위기까지 봤고요. 예. 그거 나오기 전에 서울경제 예. 토론회를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왜냐면 그때 시장 전망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쵸. 저는 이제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토론회 뭐 1대1로 이렇게 붙어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중간에 사회자가 있고 PT라고 해야 되나? 예.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때 좀 이야기했던 게 되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사실 예. 그 얘기를 꼭 좀 저는 유튜브에서 풀었으면 했었거든요. 일단 간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시장의 상승론자, 하락론자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사실 다 믿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라면 이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오를 것 같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내릴 것 같으면 이제 정리를 하고 잠깐 홀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항상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고 항상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상승론자, 하락론자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내년, 그때 당시에 내년이면 이제 2020년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상승 쪽에 일단은 한 표를 줬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울시장은요, 사실 수도권 시장은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 시장은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급 수요 물량, 그러니까 수급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이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지만 공급은 오히려 12년도, 13년도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럼 사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12년도, 13년도부터 올랐어야 되는데 실제 시장은 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럼 그런 걸 보면 이거 공급이 아무리 지금 돼도 어쨌든 반영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1, 2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어요. 네. 그리고 공급이 많아서 줄어드는 것도 공급이 많은데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1, 2년 정도 있어서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방시장의 그래프들을 보면요. 거의 지방시장은요. 수급이랑 맞아떨어져요. 부족한 해는 집값이 오르고 많은 해는 그의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서울만 유난히 안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2년 텀이 있다는 거는 서울만 2년 텀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방은 2년 텀이 없고 바로 공급과 수급이 마저 떨어지는데 가격이랑 근데 서울만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수를 갖다가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M2 대비 M1 비중이라고 해서 통화량을 기준으로 맞춰보면 서울의 시장 그래프와 어느 정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M2 대비 M1 비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M2라는 거는 예적금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량까지 포함된 거를 M2라고 해요. M1이란 거는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그 통화량들을 M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M2는 해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통화량이에요. 예를 들면 예금이나 적금 그냥 뽑을 수 없죠. 해지를 해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반면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들은 해지 절차를 안 거쳐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런 차이들이 M2와 M1인데 그러면 M2 중에 M1 비중이 높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은행 예금 금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나 이자 안 받더라도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다가 투자처 생기면 투자로 달려갈 거야 라는 뜻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게 시중의 유동성이 맞냐 적냐를 그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요 그래프를 서울의 매매가 지수에 맞춰보면은 거의 맞아 떨어져요. 2008년도부터 보면 물론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 통화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통화량이 M1 비중이 줄어들면서 집가격이 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M1 비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집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서울은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곳이 서울이고 수도권이에요. 왜냐면 지방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어디 투자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서울이죠. 그쵸? 제일 좋은 거 비싸서 못 살 뿐이지 할 수 있다면 다 서울이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 수요를 반영해주는 그 통화량을 기준으로 서울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M2 대비 M1 비중을 보면 과거처럼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 조금 꺾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1에 있는 것들이 예금이나 적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조금씩 유동성이 줄긴 했는데 하반기부터 다시 금리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M2 대비 M1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을 볼 때 이게 언제 끝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수치 이상으로 내려와야지 유동성이 끝나면서 수도권의 장이 끝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유동성이 아직 하락세로 방향을 잡지는 않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혹시 내가
서울에 물건을 들고 있는데 아니면 수도권에 물건을 들고 있는데 아니면 수도권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불안하시다는 분들은 좀 한 달 단위로 이 M2 대비 M1 비중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좀 시장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료는 그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 콘서트에서 저는 상승할 거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수요를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어떤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급 수요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공급 수요를 봤을 때도 서울은 일단 2020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한 구간으로 접어들고요. 경기도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올해와 내년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공급 물량의 차이가. 또 경기도도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공급이 안정권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후에 공급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리스크가 없고 경기도에 있다는 올해의 입주 물량들도 대부분 하남이나 뭐 시흥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외곽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약간 어쨌든 외곽 지역에 있는 곳들의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메인 중심지에 있는 지역들은 거의 타격을 줄 만한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없을 때도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형국을 보였기 때문에 M2 대비 M1 비중을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게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다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아, 예, 맞아요. 고요. 그 핵심 논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대형 유튜버죠. 후랭이 TV보다 훨씬 큰 유튜버신데 그분도 하락한다. 예, 예. 계속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핵심 논지는 뭐였습니까? 유명하신 두 분이 나오셔서 일단 제 앞에 떨어질 거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되게 부담이 좀 됐었는데 두 분들의 이제 가장 메인 요지는요. 한국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경기가 안 좋은데 계속해서 부동산만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은 건 맞죠. 안 좋은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최근 10년간에 저는 대한민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상 계속 안 좋다고 그랬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라왔어요. 두 배가 넘었습니다. 두 배가 넘었죠. 계속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개포 쪽 그 분야 결과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15억 이상 현금을 새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멤버 나우 아마 이거 되게 좋거든요. 혹시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 리멤버 나우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아마 몇 달 전에 나왔던 글인데 경기를 좋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를 좋게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이 없다. 근데 그만큼 밑에 배분되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오히려 하층민들을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의무가 정부한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 결국에는 부동산을 그리고 비싼 부동산을 좌지우지하는 그 수요층은요. 경기랑 크게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통계치를 보더라도요. IMF 엄청 뼈 아팠죠. 저희 아버지도 IMF의 타격을 받으셨었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원래 우리 집 잘 살았었는데 중산층 정도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보면 그 아버지들이 그 시절에 사업하다가 IMF 맞고 다 망해서 지금은 중산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열에 9은 그랬어요. 그만큼 IMF가 타격이 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 가슴속에도 제 나이 또래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IMF가 얼마나 힘들었고 뉴스에서 맨날 그 직장 잃은 아버지들의 모습 비추고 이랬었는데 부동산 지수를 보죠. 98년도 1년 꺾이고요. 99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 좋았다고 얘기하죠. 그때도 물론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근데 보면요.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보면요. 2008년도에 생각보다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거의 보합 수준이에요. 거의 보합 수준이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꺾인 건 2010년도쯤에 제일 최하치 정도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연계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와서 일단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이 세계 경기가 안 좋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을 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과거 통계치를 봤을 때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제 하세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해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집을 살지 전세를 살지 결정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을지 내릴 것 같을지 보고 결정해야 해요. 그렇죠. 내릴 것 같으면 전세 살다가 나중에 내려가면 매수하겠다 이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시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살 돈이 있으면 집을 살 거예요. 실거주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세계 경기가
금융위기가 어떤지는 신경 안 써요. 중국의 금융위기 이런 거. 중국이 금융위기가 오고 뭐 금리가 올라가서 아 나는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살게요 이러는 사람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실거주집 마련하는데 내가 실거주집 마련하는데 세계 경기를 안 따지는데 남들은 실거주 마련하는데 세계 경기를 따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통계치로도 그렇고 저희가 실거주 주택 마련할 때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고 경기랑 부동산은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게 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하셨던 거는 4년 단위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딱 타이밍상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2018년도에 금융위기론 엄청 많았었죠. 왜 많았었냐면 1998년도에 IMF 왔었다.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왔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금융위기 올 거다라고 했는데 금융위기 왔나요? 안 왔죠. 이게 10년 단위로 왜 IMF가 왔고 왜 금융위기가 왔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10년 단위로 온다는 거 그거 두 사례 보고 앞으로 10년마다 위기가 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를 딱 98년도에서 10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88년도예요. 그때 우리나라 뭐 있었죠? 올림픽 있었잖아요. 올림픽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좋았고 경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작 98년, 2008년도만 보고 2018년에 금융위기 올 거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심지어 얘기를 했었고 책도 해리덴트. 네. 그리고 책도 나왔었고 근데 그걸 또 보고 믿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막 팔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근데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4년 올랐다 4년 내렸다? 과거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리란 보장이 없죠. 왜 4년 동안 올랐고 왜 4년 동안 내렸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앞으로 변할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이렇게 4년마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거는 진짜 그냥 끼워 맞추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그래프를 보여주신 분의 그래프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신 차트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4년 동안 올랐고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꺾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올랐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내려갈 거다라는 게 그분의 의도셨거든요. 4, 5년 동안 왔다 갔다 한다라는 식으로. 그 2006년도 전인 그 전부터 그래프를 만들어보죠, 차트를.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요, 제가 아까 98년도에 꺾이고 99년도부터 다시 올랐다고 그랬죠. 99년도부터 올랐어요. 그럼 그게 4년, 5년 주기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딱 본인 의도에 맞게 그 부분만 보여주고서 4, 5년 주기로 그 반복된다? 그거는 일단 그거가 본인이 보고 싶은 자료만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보여주시고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 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토론회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전체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분 걸 봤는데 서민의 등불이십니다. 이분은 정확하시네. 반드시 하라고 오죠. 지금은 조심해야죠. 절대 사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사는 건 안 됩니다. 몇 년 뒤에 봅시다. 몇 년 뒤에 봅시다. 물론 이게 제가 계속 프랭인 TV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 예측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진짜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 집값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M2 대비 M1 비중 말씀드렸죠.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금융위기였단 말이에요. IMF 때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가 오면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예금 맡겨놓은 걸 못 찾을 거라는 불안감이 생겨요. 은행이 망해버리면은 자기가 맡겨놓은 예금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뱅크런이 생깁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돈을 계속 인출해 가는 거예요. 내 돈 뜯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예금을 100억 했다 그러면은 보통 50억, 40억 밖에는 현금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뱅크런이 생기면서 돈을 계속 인출해 가기 시작하면 그 예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지급률이 더 떨어져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그래 지금 은행에 예금 맡기는 거 위험한 거 알겠어. 근데 대신에 예금 이자 높게 줄 테니까 우리 쪽에 예금 그냥 해놔. 우리 은행 안 망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장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어차피 M1에 돈을 두신 분들이 투자하려고 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나 은행에 예금으로 투자를 하나 리스크가 있는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은행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보면 은행에 예금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M2 대비 M1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기가 오면.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식으로 흡수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사실 금융위기가 언제 올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뱅크런이 발생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M2 대비 M1 비중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하락률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올해라도 만약 그런 게 생긴다면. 근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단기 예측은 일단 불가한다고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집값은, 그리고 메인 지역의 집값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도 공실 생기고 인구 줄어들면 집값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인구가 줄어들어도요 집값은 올라요. 요거 제가 후랭이TV에서 예전에 얘기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인구가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10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통화량이 10억이라고 하면요, 10명이 똑같이 나눠가지면 1억씩 나눠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10채의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1억입니다. 네. 그러면 집값은, 제일 좋은 집의 집값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저희 예상대로 인구가 줄어서 10명이었는데 5명이 됐어. 그리고 집은 계속 짓고 있어서 15채가 됐어요. 그러면 공급이 분명히 많죠? 이 상황에서 유동성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불태울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다고 해도 돈 쓰는 양이 줄지 않으니까 5만 원권이 나왔고, 심지어 이제 10만 원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10억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30년 뒤에는 15억이 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5명이 15억을 나눠가지면 얼마씩 나눠갔죠? 3억. 3억씩 나눠갔죠. 그러면 그 15채 중에 제일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를 쓸까요? 3억을 쓸 수 있겠죠. 최대치. 그쵸? 그러면 그 15채 중에 제일 좋은 집은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볼게요. 1억이었던 집이 30년 뒤에 인구도 줄고 주택수도 늘었지만 가격은 3억으로 올랐습니다. 뭐에 의해서? 통화량에 의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요, 이렇게 버림받는 집, 당연히 15채 중에 10채는 버림받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5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채에 버림받는 집이 아니라고 하면요, 선택받는 5개의 집은 30년 전 대비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화량이 만들어내는 결론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여쭤보는 게, 앞으로 30년 뒤에 짜장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세요? 내릴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다들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급과 수요의 원리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짜장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30년 뒤에 짜장면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짜장면 가격이 오를 것 같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30년 뒤에 그럼 짜장면의 수요가 늘어나서 짜장면 가격이 오를 것 같은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래요. 그렇죠. 그거 둘 다 아니잖아요. 결국 짜장면 가격이 30년 뒤에 오르는 원인은요, 공급과 수요가 아니라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교하더라도요, 일본에서 비춰주는 빈집들은요, 다 외곽지에 있는,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에 있는 집들이에요. 당연히 일본의 인구 줄어들고 있고 주택은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남는 집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남는 집들이 집값이 오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외곽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집들이 공실 날까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인구 계속 줄어들어도요, 20-30년 안에는 공실 안 납니다. 서울에 있는 집들은.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도쿄에 있는 집들은요, 오히려 집값 올랐어요. 떨어진다고 해도 도쿄에 있는 집값들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입지가 좋고 유동성은 어차피 그 시절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늘어난 유동성들로 도쿄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도쿄에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버림받지 않을 입지에 있는 집을 사놓으면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해서 오르죠. 단기적으로 보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오르죠. 근데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내가 그 집을 안 샀어. 그러고서 계속 올라 안 떨어지고. 그럼 이 지역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외곽에서 사셔야 돼요. 로또 맞거나 내가 사업으로 정말 인생 역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외곽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실거주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봐요. 단기 예측은 누구나 불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게 맞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외곽지에 좀 내가 봐도 여기는 나중에 사람들 안 들어와서 할 것 같은데 이런 지역에 사시라는 이유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여기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살 것 같다 싶은 지역을 실거주 하시는 건 지금이라도 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 예측은 누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집을 돈에 맞추면 안 되겠네요. 입지에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저는 토론회를 재밌게 봤는데 여전히 뭐 선생님 토론을 정부 관계자가 들었으면 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이랍니다. 이기적인 인간이죠.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투자를 하는 것도 내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고. 네.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참 토론회가 좀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원만하진 않았는데 또 아쉬웠던 거는 유튜브에다 이걸 전체 영상을 안 올리더라고요. 네. 7분 브리핑한 거 뭐 기자가 나와갖고 예. 뭐 요 정도만 올라와 있어서 좀 되게 아쉬웠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제가 말했던
의도와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편집돼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거주자는 지금이라도 마련하셔라. 하셔라. 근데 돈이 없는데. 핵심 입지 아니시더라도 돼요. 이게 제가 서울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안양이나 수원이 20, 30년 뒤에는 그 중에 괜찮은 입지, 그러니까 수원도 뭐든지 다 괜찮지는 않겠죠. 뭐 네. 장안구나 아니면 영통구나 이런 데들이 20, 30년 뒤에 공실이 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안날 저는 안 날 것 같은, 안날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아직 서울만큼 비싸지도 않고 어느 정도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도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봤을 때 저는 꼭 서울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은 저도 못 사요. 막 40억, 30억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런 데들이 아니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0, 30년 뒤에도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살 지역인 것 같아 라는 곳들을 내가 실거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곳들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